북한 평양의 심장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군부 서열 최고위에 있던 최룡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연기처럼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최룡해와 연결된 주요 인물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난 이 일들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권력 재편이 완료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양 전역이 숨죽인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해요.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김정은이 자신의 최측근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걸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정보기관마저 깜짝 놀랐다는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에 숨겨진 진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날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가 전하는 북한 권력의 민낯,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광호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성에서 중간급 간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42세,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었죠. 군 출신으로 국가보위성에 들어와 15년째 근무하면서 주로 고위 간부들의 감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국가보위성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청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평소 같으면 경비병들이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는데 그날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료 간부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보위성에서는 함부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침묵이 생존법이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리광호 동지,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긴급회의는 보통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만 소집됩니다. 회의실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 곳곳에 평소보다 2배 많은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었죠.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고위 간부들이 모두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수군거리지 못했죠.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룡해 동지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최룡해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군 서열 1위입니다. 그런 인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최룡해와는 지난 2달간 군부 간부들의 충성도 조사 업무로 밀접하게 일했거든요. 그의 실종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금세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련자를 즉시 조사하라.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 말은 곧 숙청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최룡해와 함께 일한 기록들이 모두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와 나눈 대화, 함께 검토한 문서들, 심지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까지 모든 것이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들어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민군 총참모부, 당 중앙위원회까지 동시에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평양 전체 권력 핵심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거죠. 저녁 무렵 김정은 위원장의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관련자를 조사하고 의심되면 즉시 처리하라. 이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낮추며 말했죠.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부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이 고개를 돌리며 저를 피했어요. 보위성에서 이런 반응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저는 이미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열어보니 특별조사 예비 명단이라는 문서였어요. 제 이름이 상위 10번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명단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최룡해와 조금이라도 접촉했던 간부들이 모조리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운전기사, 경호원, 비서까지도 빠짐없이 올라가 있었죠.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 간부가 귓속말로 전해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룡해가 중국 정보기관과 접촉했다는 첩보가 돌고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중국과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은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누명입니다. 실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심만 받아도 삼족이 멸문당하는 것이 우리 체제의 현실이니까요. 오후에는 더욱 끔찍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최룡해의 직계 부하였던 군 간부 3명이 어젯밤 집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가족들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호와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왜 안 와? 라고 묻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평범한 일상조차 사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자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당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지숙이는 예민한 사람이라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어요.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밤늦게 홀로 앉아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최룡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권력 2인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전체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의심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곧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다음 날 새벽 휴대전화로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48시간 내 특별조사실 소환 대기하라.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특별조사실 소환은 사실상 체포영장과 같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죠. 그곳에서는 고문과 강요된 자백이 일상이니까요. 저는 그날 아침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아빠로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조사실 소환 문자를 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닌 일상들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첫째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살벌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서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신뢰할 수 있는 선배 한 명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광호야, 조심해. 내 이름이 조사 1순위에 올라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1순위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최룡해와 함께 작업한 문서들, 그와 나눈 대화 내용, 심지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횟수까지 모든 것이 조사 자료로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수진이는 새로 배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넘어갔어요.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둘째 날, 마지막 날이 되자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가족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아내가 다니는 학교의 보위부 요원들이 나타나 그녀의 동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 특별조사실에 소환되면 모든 것이 끝나죠.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내를 깨웠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최룡해 사건, 조사 명단, 그리고 내일의 소환까지. 지숙이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기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국가보위성 신분증을 이용한 탈북 계획이었어요. 위험하지만 그것만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야 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미래를 선물해 주겠다고요. 비록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부모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신분증을 이용한 계획은 위험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어요. 저희 직위로는 국경지역 출장이 가능했거든요. 물론 정식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긴급 상황을 핑계로 하면 당일 이동도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족들의 이동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먼저 국경 근처로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숙이의 언니가 청진시에 살고 있었어요. 아내를 깨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오늘 언니 집으로 가세요. 저는 출장 명목으로 따로 움직이겠습니다. 지숙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와 수진이를 깨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집에 놀러 간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수진이는 신나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오전 중에 가족들을 기차역에서 배웅했습니다. 혹시 마지막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출장 배웅인 것처럼 연기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저는 곧바로 두 번째 단계에 돌입했어요. 중국 내 조력자와의 연결이었습니다. 보위성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망을 통해 조선족 브로커 박성철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성철은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전화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군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전문가다운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도강 지점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두만강 상류 지역 중에서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간을 골라야 했어요. 박성철이 제안한 곳은 온성군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강가에서 만나죠. 달이 없는 날을 골라야 합니다. 박성철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날씨, 조수, 경비병 교대 시간까지 모든 것을 계산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출장 명령서를 위조해야 했습니다. 보위성 내부 서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국경지역 정치범 수용소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3일간의 출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어요. 방수 가방, 간단한 의약품, 그리고 중국에서 쓸 수 있는 위안화 조금.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합류 지점이었어요. 청진에서 온성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암호로 만날 장소를 알려뒀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42년간 살아온 모든 흔적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아이들의 그림, 가족 사진, 아내가 아끼던 책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어요. 내일 새벽이면 특별조사실 소환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이 땅을 벗어나야만 했어요. 가방을 메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북한의 리광호가 아니라 자유를 찾아 떠나는 한 가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새벽 1시 두만강 상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1월의 강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추위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였거든요. 박성철이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슨 일인지 눈치챘는지 불안한 표정이었고 수진이는 졸음을 참으며 엄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성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경비가 평소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아마 당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출장 명령서 위조가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은 확고했어요. 강가로 내려가는 길에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낮은 자세로 엎드려 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아내가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기가 도강 지점입니다. 박성철이 가리킨 곳은 강폭이 가장 좁은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물살이 빨라 보였습니다. 11월의 두만강은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두려웠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그 찬 물을 건널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아빠가 업어줄게. 제가 말하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믿음이 느껴져 더욱 용기가 났어요. 새벽 2시 10분. 드디어 물에 들어갔습니다. 첫 발을 담그는 순간 너무 차가워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등에 업고 준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강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거기서 북한 경비병의 외침이 들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철이 외쳤어요. 빨리!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물 위로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등에서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물속에서도 계속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아이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면 모두 위험해지거든요. 강 중간 지점에서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준호가 물에 빠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어요. 아내도 필사적으로 헤엄치며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총성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물속으로 총알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선 거죠. 마지막 10m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보이는데 물살 때문에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강변에 쓰러진 순간 감격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총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박성철의 재촉에 우리는 젖은 몸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성철이 긴급히 속삭였어요. 여기도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돕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우리는 다시 도망쳐야 했어요. 첫 번째 은신처는 조선족 마을의 작은 창고였습니다. 박성철의 동료가 마련해준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루도 머물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수색 요청이 들어올 것이 뻔했거든요. 수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찬 강물에 너무 오래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아빠, 추워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약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안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틀째부터는 더욱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박성철이 라오스로 가는 루트를 제안했습니다.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수천 킬로미터의 대장정이었어요. 화물차 짐칸에 숨어서 이동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가족 4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열이 났지만 약 하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우리 언제 집에 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길에 3번이나 검문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박성철이 위조 서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라오스 국경을 넘는 순간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였어요. 라오스 밀림 속에서 태국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했거든요. 박성철도 여기서는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밀림에서의 첫날 밤이 가장 무서웠어요. 온갖 벌레와 동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무서워서 계속 울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흘째부터였어요. 가져온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나무 열매나 풀뿌리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준호가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할 때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숙이는 끝까지 아이들 앞에서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맛있는 건 먹을 수 있어. 다섯째 날 수진이가 쓰러졌습니다. 열과 영양실조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업어요. 내가 준호 손을 잡고 갈게요. 지숙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를 등에 업고 밀림을 걷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제게는 살아갈 이유였거든요. 일주일 만에 드디어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경비병이 있었어요. 불법 입국자를 잡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또다시 숨어서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태국 땅에 들어선 순간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방콕의 난민 캠프까지 가야 했거든요. 태국 경찰에 자수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온 난민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가 아빠, 이게 천국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한국까지는 멀었지만 적어도 총알을 피해 숨어 다닐 필요는 없게 되었거든요. 방콕 난민 캠프에서 석 달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서류와 면접을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진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게 된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우리말이었지만 북한과는 다른 억양이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반갑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국정원 조사관 서민호 씨였어요. 그의 첫 인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중한 태도였죠. 조사 과정도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문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민호 조사관은 제가 피곤해 보이면 중간에 쉬자고 제안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최룡의 실종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할 때 서민호 조사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는 저를 의심하거나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 상담사 김서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희 가족의 심리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모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때도 의료진의 태도가 놀라웠습니다. 아이가 많이 고생했네요. 잘 치료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의사도 환자를 함부로 대했는데 여기서는 10살짜리 아이도 존중해 주었어요. 준호는 처음에 한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북한과는 모든 것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급하지 않아요. 아내 지숙이가 가장 놀란 것은 하나원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한 교육을 해주네요. 북한에서는 모든 교육이 체제 선전이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국정원에서 제공한 정착금 지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가족의 생활을 도와준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권리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박준호 요원의 설명이었죠.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쳐왔지만 누구도 후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였어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막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김서현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기서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요.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걸었지만 얻은 것이 훨씬 컸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존중받는 삶이었거든요. 서울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입니다.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나요. 준호는 이제 완전히 한국 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투리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농구를 하며 웃고 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수진이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아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꿈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딸을 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 지숙이는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했습니다. 북한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배워야 했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기서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새로 온 탈북민들의 적응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선배님 덕분에 용기가 났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최룡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제 증언은 정부기관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북한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귀하의 정보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민호 조사관의 말이었어요. 가끔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됐을지, 친구들은 무사한지 궁금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자유가 더 중요했거든요. 복지사 이정민 씨는 우리 가족이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세심하게 도와주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녀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진짜 이곳이 우리 집 같아요. 탈북민 선배 최민기 씨와의 만남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 나라 국민이야. 눈치 보지 마. 그의 조언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10년 먼저 온 선배의 경험담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 모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고 아내와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죠?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이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도 이제 자유로웠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입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원하는 책을 읽고 꿈을 꿀 수 있어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값졌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요.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걸었지만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이들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북한 땅. 그곳은 이제 기억 속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진짜 고향이 되었거든요.